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이 110기, 이스라엘이 본토 공격은요 33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핵시설이 많은 곳인데 미국이 막았다. 그 대신 라파에 있는 하마스를 소탕하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 소위 말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한반도 전쟁터가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섬멸하는 작전을 계속해왔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많았어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고요. 그러한 움직임을 두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그리고 이란과 같이 비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에요. 이라크 지역에서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에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쪽으로 드론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이슬람 저항군에서요.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중요한 항구죠.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해군 기지의 경납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인명 손실은 없었고 피해는 경미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은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오후 5시경에 이스라엘이 F-35 전투기를 띄워서 미사일로 시리아에 있는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13명, 또 이란 쪽에서는 16명까지도 얘기를 하던데요. 영사관 내에 있던 혁명수비대 장군과 고위 장교 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왜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을까?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은 역시 이라크 저항군에서 날라온 드론 공격이 이스라엘 측에게 신경을 많이 거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라크에서 때렸는데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때리느냐? 왜냐하면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을 이란이 지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사관이라고 하는 건물은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거 영사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란의 혁명수비대 앙가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영사관의 부속 건물로 영사관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장과는 달리 영사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혁명수비대 장군이 누구냐면요. 레자 자헤디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고두스군의 시리아 레바논 사령관입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란 혁명수비대 고두스군이 있고 고두스군의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이 담당하는 지역은 시리아고 레바논이다. 그럼 이 사람이 이란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시리아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리아에 이란군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불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란과 러시아군을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군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란 영사관에 혁명수비대에 시리아 레바논 사령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사령관은 뭘 하느냐? 바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많은 무기와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변의 반 이스라엘 세력을 돕는 이란의 사령부와 같은 영사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게 됐고 이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서막이 그래서 오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안가라고 하지만 그게 안가든 안가가 아니든 간에 영사관 건물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갑자기 영사관을 폭격을 했을까? 영사관을 폭격하면 우리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71년에 이 조약에 가입해서 우리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국제 이 협약에 따르면 외교 공간은 불가침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에콰도르에 있는 주
멕시코 대사관에 에콰도르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서 멕시코 대사관에 있던 전 부통령을 체포해서 데려간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멕시코가 에콰도르에 단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죄악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알고도 때렸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사실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군과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이스라엘의 작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 지역에 이란군을 쫓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내에 이란이 군기지를 건설한다든지 군사적 요충지를 만든다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폭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란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든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란이 이럴 때 보복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여길 때려도 예전처럼 뭐 이란이 별 움직임 보이지 않겠구나. 그리고 때렸다라는 설이 하나 있어요. 이란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멋진 말로 하면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거든요. Strategic Patience라고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참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이란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렸다. 왜 반응할 거를 알면서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때리면 이란이 반응할 것이고 이란이 분명히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다시 때리는데 명분이 생기잖아요. 즉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을 좀 더 큰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일부러.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한단 말이야? 이란과? 어떤 전쟁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 얘기예요. 전 세계에 항상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팔레스타인 국가를 절대 세워주지 않을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게 이란입니다.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가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이스라엘의 악몽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란이 핵을 갖는다. 그럼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한테 쓸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수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싸움을 걸어오면 맞대응하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혼자는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뛰어들어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어서 이란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반응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때렸을 가능성, 아니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때려서 전쟁을 크게 만들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맞는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쪽에 얘기가 나와봐야지 알겠죠.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장군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군이 속한 부대가요, 이란어로는 고두스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군 부대의 이름이 예루살렘 군이에요. 혁명 수비대는 엘리트 군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엘리트 군대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군이에요. 예루살렘 부대가 목표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대 이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땅, 팔레스타인에 온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고두스군 예루살렘군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리군들을 육성을 하고 만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에 있는 반이스라엘 전사들, 시리아의 반이스라엘 전사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반이스라엘 전사들, 그 대표적인 게 레바논은 헤즈볼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런 식으로 이란 말로는 저항의 축을 구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대리전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게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인내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이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근데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핵을 가지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지금 사실 이란은 핵 보유국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란은 핵과 무슨 상관이 있냐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 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확보하기 직전에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냐, 핵 문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발전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이란과 서구가, 미국이 핵 협상을 맺어서 막을
다른 게 20%까지만 하라 이거죠.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왜냐면 20% 넘어가면은 이제 정말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이란은 벌써 뭐 90%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들 다들 평가를 하고 있고, 이란도 그러한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란은 핵을 대량 상살 무기고 대량 살상 무기는 이슬람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잘 안 믿죠.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은 반드시 핵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핵무기를 만들 것이고 그 핵무기를 반드시 그리고 우리한테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졸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리 막아야 된다. 사전에 타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대이란관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요, 핵 보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몰래 핵 발전을 한 거거든요. 프랑스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논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핵을 지금 마음대로 써가지고 누구를 굴박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핵이 없으면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다. 주변에 적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나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주변 국가에 대한 우리 억지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핵을 억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에 못 덤비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핵은 우리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야지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핵을 그렇게 걱정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뿐만 아니라 1981년에 이라크도 핵을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원자로가 있었는데요. 이 오시락 원자로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괴를 했고요. 2007년에는 시리아의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파괴를 했어요. 벌써 이미 주변 국가의 핵 야망을 2번이나 좌절시킨 경험이 있고, 이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를 종교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종교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79년 이전에는요.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1950년에 국가로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79년에 현재 이란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반대로 가요. 이란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란은 친미 친이스라엘 세속 왕정이었어요. 종교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있고 미국 팝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서 많이 일도 했어요. 테헤란은 그때 굉장히 유럽과 같은 나라였고요. 근데 79년에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친미에서 반미, 친이스라엘에서 반이스라엘, 세속에서 이슬람, 왕정에서 공화정이 된 겁니다. 전혀 다른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는데, 79년 이전에는 그러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죠. 전쟁을 4번이나 했고요. 그것도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만든 시온주의, 즉 시온주의는 세속입니다. 종교적 시온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시온주의와 아랍의 민족주의가 부딪히는 싸움이었어요. 거기는 종교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79년에 이란이 뛰어들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를, 이란은 아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원리를 갖고 나와요.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무슬림 형제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무슬림 형제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팔레스타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세속적 시온주의와 이란이 주장하는 무슬림 간의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오해가 있죠. 이게 종교 싸움이냐? 종교 싸움은 아닙니다. 다만 이란은 이 싸움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대교나 유대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유대교나 유대인을 반대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다 쫓아내지. 우리나라에서 3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이나 유대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뭘 반대하느냐? 이란은 시온주의 정권을 반대한다. 이란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시온주의 정권이고, 어느 정도로 반대하냐면요, 이란은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월드컵 결승에서 이스라엘 축구팀과 이란 축구팀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권해요. 그리고 올림픽 이런 데서도 금메달 결정전에서 이란 선수와 이스라엘 선수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란 선수들을 기권합니다.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목표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그림자 취급을 해요. 상대를 하질 않아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가 한참 냉전이 강했을 때 우리의 방공이 굉장히 강한 시절에, 그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잡혀요. 남북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란 이스라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측이 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은 실질적으로 4월 1일에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주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 그리고 바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제시를 했죠. 미국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을 영구 휴전, 즉 종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라파 지상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한번 해봐 그거를. 그러면 사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전쟁 끝내라는 전 세계적인 목소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란은요, 영사관 공격에 관해 미국이나 영국이 이스라엘을 비판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자국의 가장 중요한 영사관, 외교 공간은 어느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근데 그 영사관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자국의 영토가 공격받은 것 똑같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권이 미천이적이니까. 그러면 이게 시리아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이지만 이거는 이란 본토와 공격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보복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하면서, 유엔 51조가 이제 자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이 110기, 순항미사일이 45기, 그리고 드론이 170기예요. 총 325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었고요. 타격 목표는 핵시설 인근에 있는 군사기지를 때렸습니다. 디모나 핵시설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데, 그 인근에 네바틴 공군기지가 있고 라몬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란고원에 있는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 골란고원에 있는 레이더 기지까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의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하는 곳은 네바틴 공군기지인데, 네바틴 공군기지에는 F-35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공군기지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군기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사드도 거기에 정찰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왜 F-35냐 특별히? 왜냐면 F-35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영사관을 때렸기 때문에 그 원흉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F-35가 영사관만 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런 말을 표현하자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서 F-35를 노렸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노린 거는요, 핵시설이 아니라 핵시설 주변에 있는 공군기지와 그리고 첩보기지라고 하죠. 정보기지, 정보센터를 무력화했다. 물론 이제 99%의 미사일과 드론을 미국이 들어서서 다 막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99%가 정말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확실한 것은 이란 측 보도는 이란이 쏜 초음속 미사일이 15발 발사돼서 모두 목표물에 정확하게 안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익명의 미국 관리는 최소 9발은 목표에 안착했고, 그리고 피해가 있었다고 전언을 해요. 숫자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확인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확인해 주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도 보복전에 나선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사관 공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이니까, 내가 한 방 때렸고 한 방 맞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쌤 끝낼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그렇게 하지 수 없는 게 본토 공격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본토 공격은요, 1991년에 사담 후세인이 스커드 미사일을 약 42발 정도를 이스라엘의 도시에 날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에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면 반이스라엘 감정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민족들의. 근데 그냥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않아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때 73년 마지막 전쟁 이래 한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최초의 사례예요. 그리고 나서 이란이라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33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주체가 국가인 공격을 받은 거는. 이스라엘도 자국의 본토가 타격을 받았고, 그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확인을 안 해주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의 반격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반격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4월 19일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항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역시 확인 안 해줘요.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뭐 장난감 같은 걸로 공격했다. 우린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왜 양쪽을 확인 안 해주냐면요. 서로가 한쪽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확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했는지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서 익명으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전투기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목표물 9곳을 타격했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 9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에스파한이라는 도시에 핵시설이 많은 곳인데 지금 계속 후속 보도들을 종합하면은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시설 인근에 있는 군사기지들 있잖아요. 핵시설을 보호하는 군사기지들을 때린 거죠. 레이더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려서 충격을 준 거죠. 양쪽 다 뭔가를 보여줬냐면요. 자, 우리는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 핵을 때리려면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렸다는 거죠. 서로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교전은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보복 작전을 했잖아요. 이란의 공격을 받고 그때 그 공격의 강도가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현 안보장관 벤 그비르 장관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약하다. 그러니까 뭐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약하게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통 공격을 하면 보복하면 굉장히 두세 배로 공격을 하는데 약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즘 거기에 대해서 분석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막았다. 미국이 막았고 그 대신 라파에 있는 하마스를 소탕하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오케이를 했다. 딜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요. 라파라는 곳이 가자의 가장 남부에 있고 북쪽부터 이스라엘이 쭉쭉쭉 작전을 해오면서 하마스를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 남쪽까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라파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마스의 수뇌부들을 제거하고 전쟁을 정말 끝낼 수 있는데 인질도 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때부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있으려면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마다 제각각인데 120에서 150만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라파 지역에 난민으로. 그런데 그동안의 전쟁 상황을 보면은 하마스만 소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그 얘기해요. 하마스만 없앨 수 없다.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근데 국제사회가 화나는 것은 불가피한 희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에게도 무자비하게 뭐 총질을 하고 폭격을 한다. 그래서 민간인이 죽는 거지 그게 구별할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긴 하지만 사실 미국도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반전 데모도 많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반감을 보이고 대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 줄 모르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하마스는 소탕을 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대 하마스 소탕하는 건 괜찮은데 하마스 소탕하려면 민간인 보호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하라.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라파를 그러면 대규모 지상전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대규모 지상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다 쳐다보고 있고 지금 가장 그걸 막으려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소위 말해서 참 사람 공격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외과적 수술 방법, 딱 필요한 것을 도려내는 방법 작전하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작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겠죠. 그런데 라파 공격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사관을 때렸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제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많았어요. 많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축구를 굉장히 우습게 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더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고 잘못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란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근데 공군력이 떨어져요. 오랫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최첨단 공군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혁명 이전에는 가장 최첨단 공군기를 미국의 도움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러시아가 4.5세대 소위 전투기를 이란에게 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1대1로 붙지는 않을 거예요. 미군이 반드시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약점은 지상군이죠. 만약에 공습으로 끝나고 미사일로 끝난다면은 뭐 이스라엘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양측을 점령을 하는 작전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 점령하지 못합니다. 많은 지상군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란은 가능하죠. 지상군이 훨씬 많으니까. 미국도 이란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쉽게 볼 수 없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큰 경각심을 울렸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란이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 사담 후세인 이후로 33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래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는 무적의 신화,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사실은요, 아랍 국가들도 이란이 소위 말해서 설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아랍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란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란이 막 주도를 하니까 이란이 불편해요. 아랍 국가들도. 아랍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니네는 아랍어를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끼어들어서 일을 더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2002년에 아랍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정했어요. 이스라엘에 야, 니네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아랍 국가들이 너하고 손을 잡겠다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를 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정책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네탄야후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탄야후 총리가 어떠한 외교 전술을 갖고 나오냐면, 자,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전체 아랍 인구의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이 98%의 아랍 형제들을 믿고 이스라엘에 대항을 한다 이거예요. 때때로는 이 아랍 사람들이 98%가 꼭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그거를 믿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친구가 된다 이거예요. 98%가 먼저 친구가 되면 2%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진 98%의 아랍인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98%의 아랍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무궁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결실이 2020년에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런 아랍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네탄야후 독트린에 따라서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모로코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그 마지막 고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만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고마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내건 거죠. 나하고 손잡으려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때 손을 잡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아랍 국가들은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도 움직이질 않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전쟁과 경제는 별개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대단히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튀르키예 관리에게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 튀르키예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우리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6배나 많다. 경제적 이유로 고려해서 특별한 효과적인 수단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싫어하는 나라들이 더 많죠. 주변 국가들의 국민들은 많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에 관해 주변 국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1994년 그리고 5년 이쯤만 해도요,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발효가 돼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1996년에 네탄야후가 총리가 되면서 네탄야후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안 하는 걸로. 이러한 우파 세력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궁극적으로 시온주의의 근본 목표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데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 국가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게 현재 이스라엘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탄야후의 꿈이기 때문에 공존이 어렵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그게 드러나거든요. 핵이 얼마나 억지력으로 필요한가를 많은 나라가 느꼈죠. 러시아가 침공하는데 러시아한테 효과적인 대책을 못하는 것도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을 때 이란의 언론은 러시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란 주민들이. 그랬었을 때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남북과 대치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겠다. 왜냐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핵 때문에 버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핵 전쟁의 공포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핵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을 쓰면은요, 그 동네 못 삽니다. 핵 오염이 얼마나 심할 텐데요.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요. 핵을 쓴다는 얘기는 그냥 공멸이에요, 공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은 써야 된다는 말을 공경히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그런 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강력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모르는 일이죠.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판이죠. 왜냐면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아예 같은 민족 국가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럼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확정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확정 가능성이 없냐면 일단 미국도 원하지 않고요. 또 이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를 원하냐면 이란의 핵시설 파괴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스라엘은 미국에 통보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 했지만 여러 여건상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확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확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11월 끝나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거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저는 확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전할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란이 혼자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낄 거고요. 중국도 그 편에 쓰겠죠. 시시각각 변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러면 이거는 진영의 싸움이 되거든요. 진영의 싸움이 되면 아랍 국가들은 주변에 껴가지고 나는 중립이야, 나 때리지 마, 이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들 시설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의 전부 다 미군 공군기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나면 우리는 아랍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에 있는 공군기지 안 쓰고 전쟁할게,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뜨면은 당연히 이란에서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군 공군기지만 있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원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주변 국가들에게 알리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영공을 열어주지 말아라. 미국에 대해 보복할 수밖에 없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너네 기지를 사용해서 공군기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5차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데 5차 중동 전쟁이 될 수가 없고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류 재앙이에요.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 국가들에 있는 유전에다 전부 다 미사일을 꽂겠죠. 그럼 전 세계의 석유 수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280만 배럴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의 한 70%가 중동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한 60%가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요. 전쟁이 나면은 에너지 수급은 끝납니다. 일단 유전이 다 파괴가 될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전쟁 상황에서는 이 통과가 알 수가 없거든요. 혈관이 막혀버려요. 전 세계가. 전 세계 경제까지 다 망하는 거죠. 미국 사성장군 출신이죠. 웨스리 클락 전 나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개입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중동 지역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세계 경제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건 이곳이 석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우리는 북한 맞기 바쁠 텐데요. 우리가 한반도가 안전할까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동맹이 중국, 러시아, 이란 동맹이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편이 확 갈라져 버린다면 북한이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북한은 당연히 그쪽에 서겠죠. 우리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한반도도 전쟁터가 되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요, 영사간 폭격에 관해서 우리 외교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은 폭발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정식 UN 멤버로 가입하는 거에서 UN 안보리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5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우리를 비롯해서 12나라는 찬성을 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을 했고 미국이 거부권을 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끈해서 우리 대사를 초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친미국가고 친미국가니까 이스라엘과 친한 거는 맞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친미적인 이스라엘에서 친이스라엘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 정치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왔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한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미국에게 어떤 존재냐? 중동의 미국의 항공모함.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이란 전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반전 데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미국에 요구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무기 주지 말아라. 무기 안 주면은 전쟁도 끝나고 학살도 끝날 텐데 그거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거죠. 이거 내가 네타냐후 좋아서 무기 주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는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율배반적이죠. 무기를 안 줘야지 전쟁이 일단 끝나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무기를 준다는 것은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압력을 여러 가지로 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대를 제재를 한다. 이 전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내각에 있는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미국이 제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현재 압력에 그렇게 굴복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리처럼 한미 방위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도 없고 결혼 신고서도 없지만 이신전심인 나라. 미국인들은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했었을 때 지금 미국의 40대 이상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꼭 지켜줘야 되는 나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답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들은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냐.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교육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일체감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대규모 지상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고 그러면 이집트도 그렇고 전부 다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하지 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집트도 만약에 라파에 지상전 하면은 우리가 79년에 너희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조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하마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이 가자 지역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장 순리적인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야죠. 아마 국제사회는 그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분명히 반대할 거고요. 일단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문제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쟁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랍의 한 유력한 싱크탱크의 분석가에게 물어봤어요.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문제가 잘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탄력을 받아서. 그랬더니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어젠다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리더십을 가진 아랍 국가가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자기는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사회가 급변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독립국가로서 그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